수도권에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여전히 빗물이 발목까지 들어차 있습니다. 인천에서 한 명이 숨지고 곳곳에서 고립과 침수, 대규모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재계 대표들과 만납니다. 재벌 총수만이 아닌 노조위원장도 함께 초청해 최저임금을 논의합니다. 미 합참 의장이 북한이 향해 군사 옵션 가능성을 경고하자 북한은 ICBM 사거리가 6,400km라고 주장하며 미 본토를 위협했습니다. 하와이에선 북핵 공격에 대비한 비상 대피 훈련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이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인 카풀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차를 나눠 타며 공유하는 카풀 운전사를 법규 위반으로 봤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주말 종합뉴스 7 시작합니다. 이 지난주 충북의 물난리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오늘은 수도권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치흥에 시간당 무려 96mm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청주가 시간당 91mm였으니까요. 더 집중적으로 쏟아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구름이 이동을 해서 강수량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큰 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일주일마다 이 계속되는 국지성 폭우 앞으로 계속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고 또 비 피해 상황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종합뉴스 7 수도권 집중 폭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오전 한때 수도권에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내릴 때도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거였는데요. 정말 오후까지 이어졌다면 수도권 모두가 물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먼저 최원희 기자입니다. 집중호우에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바퀴까지 차오른 빗물이 버스 창문을 덮칩니다. 특히 경기 시흥엔 시간당 96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난주 청주에 내린 시간당 강우량 91mm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운전석 헤드레스트까지 물이 찼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차에서 빠져나왔죠. 나왔는데 저게 이제 밀려갖고 인도로 올라가 있는 거고요. 장마 전선이 한 곳에 오래 머물렀던 지난주 청주 폭우 때에 비해 오늘은 비구름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지역마다 한두 시간씩 짧고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 오늘 장마전선이 북한에서 남하하면서 경기 북부, 서울, 경기 남부순으로 많은 강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동안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에 155.5mm가 내렸고 의왕 135mm, 시흥 신현동에 12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도 133.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현재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다가 모레에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자, 이번엔 폭우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9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진 인천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90대 노인이 반지하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숨졌고 이 공사장 근로자 7명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경찰 지구대에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빗자루로 연신 빗물을 밀어냅니다. 골목엔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야, 이리 와봐. 너 내켜가지고 안 빠져. 지금 빠지고 있잖아, 우리. 차량도 바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시간당 최고 11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났습니다. 주민들 나와가지고 이제 난리치고 여기 뭐 쓰레기고 뭐고 다 둥둥 떠다니고 난리가 났었어요. 피해는 인천 부평구와 남동구 쪽에 집중됐습니다. 오전 10시쯤 인천 구월동 지하주택에선 치매를 앓던 46살 이모 할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온 빗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아내가 윗집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변을 당했습니다. 더듬더듬 하니까 한 분이 이렇게 엎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할아버지를 딱 잡고 집사람 딱 도와달라고. 부평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선 근로자 7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하루 동안 인천에서만 370여 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하까지 물이 들어찬 가게입니다. 비가 그쳤지만 여전히 빗물이 발목까지 들어차 있습니다. 소방대원은 물론 주민들까지 배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침수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경인선 전동차 운행도 2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벼락이 떨어져 가구 전문점 이케아를 비롯해 광명지역 곳곳이 한때 정전을 겪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자, 이번엔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이곳에도 1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로 도로 곳곳이 침수가 되고 캠핑객 10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원영 기자입니다. 캠핑장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불어난 강물로 뒤덮였습니다. 건너편에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립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캠핑장에서 도로와 연결된 다리가 침수돼 캠핑객 100여 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원래 비가 많이 오면은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면은 다리가 안 보일 정도가 돼요. 근데 뭐 엄청 많이 잠겨가지고 캠핑장까지 물이 들어오고 이 정도는 아니셨죠. 불어난 흙탕물에 도로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배수로에서는 물이 역류합니다. 논밭은 물에 잠겼습니다. 우수관이 퍼져서 일로 솟구쳐 올라오는 바람에 여기 지금 싱크홀이 생겼어요. 주저앉는 거죠. 여기가 우수관이 있는데 역류해잖아요. 오늘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고양시 주교에 155.5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파주와 양주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에는 경기도 고양시 제2자유로 강매 나들목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2시간 정도 통제됐습니다. 비구름대가 옮겨다니면서 용인과 광주 등에도 한때 집중호우가 쏟아졌지만 한두 시간 만에 그치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최영입니다. 수해를 뒤로하고 해외 연수를 떠나 문매를 맞았던 충북도 의원들이 뒤늦게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들쥐 발언을 했던 김학철 의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수해로 막힌 하수구에 들어가 진흙을 퍼냅니다. 곡괭이로 배수로를 다시 만들고 진흙과 돌멩이를 외곽으로 나릅니다. 수해 직후 해외 연수를 떠나 질타를 받았던 박한범, 최병윤, 박봉순 충북 도의원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치 못하고 이렇게 좀 외입서 해외 연수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고. 하지만 이번 연수의 총 책임자였던 김학철 의원은 끝내 복구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학철 의원은 박한범 의원과 어젯밤 귀국해 국민들께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을 설치류에 비유한 발언은 왜곡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수해 복구는 나가지 않겠다고 미리 밝혔습니다. 제가 수해 현장에 간다 한들 그분들께서 발각하시겠습니까? 사진 찍히기 위한 그런 봉사는 생각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시민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는 그런 도민 정책까지 그런 의원이시면은 아싸리 아예 나오지 마시고 그냥 사퇴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충북도의회는 내일부터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전부를 수해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폭염과 폭우로 오가는 날씨에 많이 지치시죠? 오늘도 남부지방은 대부분 33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시민들 해수욕장으로 몰렸는데요. 부산 해수욕장에만 100만 인파가 찾았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이 파라솔로 뒤덮였습니다. 비서객들은 바닷물에서 공놀이를 합니다. 튜브를 번쩍 들어올려 일행을 물에 빠뜨리는 장난도 빼놓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더워서 힘들었는데 애들이랑 또 여기 해운대 와서 노니까 또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고 힐링 되는 것 같아요. 해운대 해수욕장을 포함한 부산 7개 해수욕장에는 오늘 하루 비서객 100만 명이 찾았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울산 35.1도, 제주 33.9도,
전남 해남 32.2도, 부산 32도까지 올랐습니다. 습도가 높아 불쾌 지수까지 높았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날씨가 오늘 덥고 습도가 많으니까 몸이 끈적끈적하고 찝찝하고 상쾌하지 않아요. 기상청은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중부 내륙 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남부 지방에는 내일도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이틀에 걸쳐서 대기업 총수들과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오뚜기가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청와대는 모임을 심도 있게 토론을 벌이기 위해서 2개 그룹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나눈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상생 협력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틀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번 주 이틀 동안 재계 총수들과 만납니다. 삼성과 현대기아차, SK, LG 등 15대 그룹의 총수들로 부득이한 경우 전문 경영인이 대신 참석합니다.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함께 초청되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27일과 28일 이틀간 청와대 만찬 회동은 7개와 8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잘하고 있는 데 대한 격려의 의미와 또 잘하려고 현재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성과를 아직 그렇게 목표한 만큼 도달하지 못한 그런 기업에 대한 응원과 격려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성과를 기준으로 참석 기업들을 구분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첫날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오뚜기와 다른 그룹에 속하면 사실상 질책 대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으로 나눌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선 일자리 상생 문제뿐 아니라 초대기업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네, 어제 추경 표결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 26명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이 사과를 하거나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집안 단속에 실패한 여당의 아주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는데 여당 지도부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한국당 책임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현재 149인이 투표를 했습니다. 한 표가 아직 부족해서 안 됩니다. 추경안 본회의 표결 지연 사태를 놓고 여권 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불참한 의원 12명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이 어떻게든 의원들의 해외 출국을 자제시켜야 했다면서 비상 상황으로 여기고 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작전에 실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함께 져야 할 노를 혼자만 젖지 않고 가면 결국 배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게 해놓고 있는 모양새처럼 주랭랑 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경고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불참 사유 등을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이렇게 여당이 어제 국회 추경안 표결 불참 의원들이 그럼 왜 불참했는지 알아봤습니다. 모두 26명이죠. 사유는 해외 출장, 지방 강연, 최순실 재산 추적, 군에 간 아들 면회 등 아주 다양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불참한 민주당 의원 26명 중 2명은 국내에, 24명은 각종 사유로 해외 체류 중이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군에 간 아들 면회를 갔고 송영길 의원은 광주 강연을 갔다가 뒤늦게 국회로 왔지만 표결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해외 체류 24명 중 공무상 출장은 15명 내지 16명이라고 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하러 일본 방문 중이었습니다. 해외 로밍 중인 분에게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되며 현지 시각은 오후 3시 43분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한다며 유럽에 있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안보포럼 참석차, 금태섭 정춘숙 의원은 가정폭력법 입법조사 목적으로 미국에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드네요. 거꾸로 주장 중입니다. 박병석, 안규백, 전해철, 박용진 의원은 의원 외교 차원에서 중남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이원욱, 심기준, 위성군 의원은 에너지 관련 국제행사에 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는 부득이한 개인 일정이 4명 있었고 공무로 추정되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원이 4-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추경 처리를 위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김영주 의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인사검증 논란에 결국 여성 현역 의원 카드를 뽑아든 건데요. 청와대는 이로써 여성 30% 내각 기용 공약을 이루게 됐다고 했는데 30%가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김영주 내정자는 민주당 소속 여성 3선 의원입니다. 실업 농구 선수로 뛰다 은행원으로 전직한 후 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을 거쳐 1999년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음주운전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조대엽 후보자의 대타로 상대적으로 검증 부담이 적은 여성 현역 의원을 내세웠습니다. 노사, 민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당내 친문의원으로 꼽히는 김내정자는 최고위원 당시 추미애 대표와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심의를 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심의를 끝내달라고 하는데 거기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나온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내정자가 임명되면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내각 집계에 포함된 피우진 보훈처장은 장관급일 뿐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국무위원 17명 중 여성은 김내정자를 포함해 5명으로 30%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탈북자 7적이 중국 당국에 붙잡혀서 북송될 위기에 처하자 함께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연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북한과 함께 사드 보복 의도로 대대적인 탈북자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중국 길림성을 거쳐 제3국으로 향하던 탈북자 일가족이 이달 중순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일가족은 노동당 산하기관 간부와 부인 3남매로 모두 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북송되던 도중 미리 준비했던 청산가리를 먹고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송 후 처형을 당하거나 교화소로 보내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소식통은 중국이 이달 들어 북한과 함께 대대적인 탈북자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버스와 열차 터미널에서 신분증을 검사한 후 탈북 의심자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사드 보복 의도로 무자비한 탈북자 체포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동북 삼성 그리고 남방 운남성에 이르기까지 일시에 30에서 50명 정도가 체포되고 있다라고. 지난 17일 방한한 오헤야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에게 최근 북송 사태에 대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정부가 탈북자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을 향해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도 북한 미사일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또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요, 자신들의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한 조지프 덤퍼드 미국 합참의장. 대북 군사 옵션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It will allow a nuclear weapon to land in Denver, Colorado. That's unimaginable to me. And so my job will be to develop military options to make sure that doesn't happen. 덤퍼드 의장은 특히 북한이 핵 탑재 ICBM을 개발하려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실패든 성공이든 미국의 실질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은 미친 상태가 아니라면서 김정은 행동을 뒷받침하는 이성적 요인이 있는데 바로 정권의 생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우려를 증명하듯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대륙간 탄도로켓은 핵탄두를 장착하고 6,400km 이상 비행한다며 최근 발사에 성공한 ICBM급 화성 14형은 미국 심장부를 타격하는 핵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자찬했습니다. 또 IRBM,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으로도 미국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사정권 안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지금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미국 하와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들의 비상대피 훈련이 1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훈련은 최초입니다. 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보여준다, 이런 평가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미국 하와이가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주민대피 훈련을 매달 실시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주민과 방문객들이 신속히 대피하는 훈련입니다. 미 CNN은 하와이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해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것이며 하와이 관광산업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와이 비상관리청은 15킬로톤짜리 핵무기가 호놀룰루 약 300m 상공에서 터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피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This is just a hazard like tsunamis, like hurricanes that Hawaii faces. It's not impending, the threat is not mature, probability is low, but we just want to get ahead of it. 하와이주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북한 도발은 사전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는 데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 공격에 나설 경우 북태평양에 자리 잡은 하와이가 최초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하와이에 도착하는 데는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자,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가족 집단 자살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지금 중국에서 탈북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북송이 급증하고 있는지 탈북자 출신 전문가죠.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모시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탈북자가 중국 공안이 이제 잡는 거 아니에요, 먼저. 예. 이 잡으면 어디로 가고 어떤 취급을 먼저 받게 됩니까? 네, 중국 공안이 북한 그 탈북자를 체포할 경우 즉시 그 국경 집결소, 즉 도문에 있는 국경 집결소에 갖다 놨다가 거기서 바로 북한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체포되기만 하면은 그것을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집단 자살을까지 했단 말이죠. 이 탈북자가. 그렇다면 이들은 북한으로 북송이 되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까? 네, 탈북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노동자, 농민 출신인 경우는 뭐 북한에 끌어가도 그렇게 총살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이번 경우는 이제 이 가정의 가장이 이제 노동당 간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5명의 가족들이 체포돼서 북한으로 북송될 경우 총살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결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국경에 뭐 일반적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북송에 몰린 이 탈북자들 수가 얼마나 된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체포된 사람은 뭐 정확히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보통 지금 국경과 중국 일대에 탈북해서 지금 잠복해 있는 사람들이 약 3만 내지 5만 명이라는 설도 3만에서 5만? 예, 심지어 뭐 어떤 탈북민들은 30만 명까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비노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만 명 내지 8만 명 선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국 공안의 소탕 작전, 이 단속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건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항시 건문이 있지만 특히 올해 들어와서 3월부터 현재까지 이제 7월 말에 종결되고 그 지금 책임량 때문에 아마 저렇게 소탕 작전이 더 집중되는 것 같은데. 책임량이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책임량을 하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이번에 합동으로 소탕 작전을 벌이는데 이것이 일종의 이제 사드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이런 설이 이제 현지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과 북한 당국이 뭔가 협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살벌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 자살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좀 이렇게 단속이 강화됐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정말 이게 사드와 보복에 관련이 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과거에는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그 항상 단속이 강화됐다 풀렸다 하는데 과거에 한 1~2년은 좀 풀린 경우가 있습니다. 풀린 경우가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이제 북중 공안 당국이 저렇게 서로 협력하에 집중 단속을 하는 것은 현지의 브로커들이 전달에 의하면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사드 보복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대중국에 대한 이 탈북자 외교가 우리 정부의 탈북자 외교가 좀 약화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을까요? 글쎄 이게 사실 뭐 중국이 국제 난민 협약에 가입된 국가로서 북한에서 탈북자가 넘어오면 난민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난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그 공안이 아주 항상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잡아서 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중국에 가면은 일단 거기 이제 남이 나라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도 이 외교 정책 하나만 가지고 국제법상 문제 하나 가지고 이 탈북자 문제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주문했을 때 과연 중국 당국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좌우되는 것이지 우리 정부의 어떤 레버리지가 이렇게 강하게 미치기는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부안의 한 여고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는데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교사 2명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수십 명입니다. 차정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체육교사 53살 김모 씨는 수업 시간에 상습적으로 여학생의 몸을 만졌습니다. 스트레칭을 한다는 핑계로 다리나 엉덩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많이 터치해서 저희는 수침을 느꼈고요. 김 씨의 성추행은 지난 2015년부터 이어졌습니다. 거리낌 없이 여학생들에게 안마까지 시켰습니다. 김 씨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야 할 학생 인권 부장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마사지 해달라고 밟아달라고 그래서 엉덩이 같은 데를 밟아달라고 여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과학교사 45살 한모 씨도 상습적으로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무실에서도 1:1 진학 상담을 하며 어깨와 다리 등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깨가 넘어서 막 팔 주무르고 이렇게 막 얼굴 만지고.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5일 두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학교 측은 2년 넘게 피해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체 부분이 닿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다 할 정도로 교육을 그래 많이 받았는데 그 두 사람은 어떻게 그래 했나 그게 저도 본인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경찰은 피해 학생과 해당 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최근 경찰이 카풀업체에 등록된 운전기사들을 운수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자가용차를 나눠 타는 게 문제가 되나 싶은데 문제가 됩니다. 제2의 우버 사태 논란으로 번지는 건 아닐지 차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에 운전자 정보가 뜨고 곧이어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하고 첫 달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자가용차로 함께 출퇴근을 하고 요금을 받는 카풀 서비스입니다. 작년부터 카풀을 연결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등장했는데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한 카풀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용 내역을 확보해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았던 운전자 8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 영리 목적으로 자가용을 사용하면 위법인 탓입니다.
카풀한 사람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항변하기 때문에. 카풀업체는 무리한 단속이 신생 벤처업체의 성장을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는 지금 공유경제에 입각한 서비스들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이번 수사로 공유경제와 현행법규의 충돌로 논란이 됐던 우버 사태가 카풀 사태로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휴가철 해외여행 계획하시면서 환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외화 위조 지폐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100달러 지폐와 중국 100위안 지폐입니다. 모두 진짜 지폐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위조 지폐입니다. 가시광선을 비춰보면 홀로그램이 없고 미세 보안 문자는 뭉개져 있습니다.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진폐는 이렇게 색깔이 진하고 문양이 선명하지만 위폐는 이렇게 색깔과 문양 모두 흐릿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보고된 외화 위조 지폐는 모두 1,030여 장으로 미국 달러와 위안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위안화 위조 지폐는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권이 새로 나오면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위폐가 좀 풀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관광객이 늘면서 위폐 발견량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위변조된 지폐라는 것을 알고 사용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발견 시 은행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휴가철 위조 지폐가 많은 중국에서는 전자결제를 권장하고 환전할 때는 환전소보다 은행에서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합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상반기에 예상을 뛰어넘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인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높였는데 가계대출 이자를 높여 은행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4조 3,444억 원. 올해 상반기 신한, 국민, 우리하나 등 4대 주요 은행의 순수익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3.7%가 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이 같은 기간 62% 늘어난 1조 2,092억 원을 기록하며 신한은행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우리은행도 순수익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형은행들의 수익이 오른 데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높여 예대마진의 덕을 본 겁니다. 실제 지난달 국민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1.72%로 지난해 말에 비해 0.11%포인트 뛰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라든지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예금금리 올라가는 속도보다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은행들은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를 명분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지난 5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금리는 연 3.47%로 기업대출 평균 금리를 역전했습니다.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유독히 이자에 대한 그러한 그 과도한 이유를 적용해서 이익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증세 이름 붙여달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증세에 어떤 이름을 붙여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김경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겼습니다.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증세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과 소득 재분배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증세에 대한 적절한 이름을 지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부자 증세 또 대한민국 1% 증세라는 예시도 들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것처럼 국민 대부분의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것이니 이름도 그에 걸맞게
짓자 이런 취지입니다. 증세는 하면서도 일반 국민의 반발은 피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를 핀셋 증세라고 부르고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대기업 등에 대한 표적 증세다 이런 이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름에 따라 좀 느낌이 좀 다르긴 다르네요. 네,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뚜기 부른 사연. 이제 기업인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들어간 사연인 거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청와대에서 기업인들을 만난다. 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참석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인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식품기업 오뚜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네요. 오뚜기가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등의 모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청와대 참모진이 건의에 참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뚜기는 여러 가지 상생 조치로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명합니다. 보통은 비정규직이죠. 마트의 시식 사원들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직원 3,099명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1.13%인 36명뿐입니다. 창업주인 고 함태호 회장은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 이런 경영 철학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OEM을 생산하는 협력사에 대금을 제값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가 OEM만 해도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오뚜기를 칭찬하는 갓뚜기. 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렇게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너무 특수한 사례만 부각시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상추 싸먹겠네. 이 뭐 고기도 있고 무슨 내용입니까? 네, 고기 먹을 때 빠지지 않는 게 상추입니다. 놀러 가서도 먹고 뭐 휴가철에 그렇죠. 고기 싸 먹죠. 휴가지에 가서도 상추에다 고기를 싸 먹는데 하지만 이번 달에 청상추 소매 가격이 100g당 평균 1,64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만큼이냐? 지난달보다 173%, 3배 넘게 오른 겁니다. 그렇습니까? 적상추도 가격이 1,607원으로 140%나 올랐습니다. 최근 날씨가 고온다습합니다. 근데 상추는 습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채소죠. 그래서 상추가 귀해진 겁니다. 한편 수입산 냉동 삼겹살 100g 가격은 1,083원입니다. 삼겹살보다 상추값이 더 비싸진 겁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삼겹살을 상추에 싸먹는 게 아니라 상추를 삼겹살에 싸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삼겹살 값도 오를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7월 상순 경매된 돼지 두수가 30% 정도 감소됐는데 유통 물량이 이만큼 줄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민들 고통만 더 가중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정치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습지는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을 복원하는 데도 최적지로 꼽힙니다. 따오기를 복원하는 창녕 우포늪과 꼬마 잠자리를 복원하는 울주 무제치늪을 이일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각종 어류와 곤충 등 새들의 먹이가 풍부한 창녕 우포늪. 인근에는 따오기 복원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8년 중국에서 들여온 암수 한 쌍이 인공 증식을 통해 지금은 313마리까지 늘었습니다. 복원 10년째인 내년에는 자연의 방사에 야생 적응을 실험할 계획입니다. 과연 새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정확하냐? 이건 아무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오기가 우포늪에 잘 적응하도록 주변 농경지들은 매입해 습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울주 무제치늪에서는 멸종위기 2급인 꼬마 잠자리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2cm에 불과한 꼬마 잠자리는 습지가 육지화되면서 지난해 이곳에서 8마리만 목격됐습니다. 한 100개체가 되면 이 무제치늪의 면적에서 원활하게 서식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 100개체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화전민들의 경작지가 억새밭이 된 밀양 사자평. 습지 안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 곳은 이곳 사자평이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1급수에서만 사는 버들치와 가재, 멸종위기종인 흰줄 팔랑나비가 살고 있습니다. 등산객의 출입을 막고 습지 환경을 복원한 결과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소나무는 옛부터 우리 민족의 정기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소나무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야열대성 기후로 변한 전남 완도에선 소나무가 화력수에 밀려나고 말라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완도 수목원입니다. 축구장 2,800개 면적으로 국내 최대 난데림 자생지입니다. 이곳의 소나무가 누렇게 말라 죽고 있습니다. 화렵수인 난대식물 4,000여 종이 번창하면서 햇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주로 산자락에서 자라던 소나무는 따뜻한 기후에 잘 자라는 난대성 화렵수에 뒤덮였습니다. 인공풍야까지 만들어 점점 더워지는 수목원을 지켜보지만 소나무가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햇볕이 잘 드는 산 능선 쪽에만 소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소나무가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한 150년에서 한 200년 후에는 앞으로 소나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지리산 한 1000곳 이상. 전남 완도는 지난 2010년 14도였던 연평균 기온이 지난해 15도로 올랐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개나리와 산수유, 철쭉 개화 시기는 최대 16일이 빨라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종에서 개화 시기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온난화가 이 추세로 계속된다면 수백 년 뒤에는 소나무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네, 러시아 스캔들 수사로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사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면 카드, 그러니까 특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신과 이 가족들을 위해서 사면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지금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토요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2시간 사이에 무려 10개의 트윗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완벽한 사면 권한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건 가짜뉴스인 상황에서 관련자들에게 사면권을 행사하면 어떠냐라고 쓴 겁니다. 전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가족 등을 사면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의 변호사 제이 세큘러는 사면은 논의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는데 트럼프가 트위터에 이를 인정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범죄에 대해 형 집행유예나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신과 가족 등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전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장남 및 사위 등이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사면권을 행사하면 유례없는 셀프 사면이 된다는 강력한 비판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내년 중간 선거 전에 사면이 단행될 경우 정치적 반향이 워낙 거세 충분히 탄핵 개시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송우빈입니다. 네, 우리 군은 지난해 말부터요 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장착한 K2 흑표 전차 200대를 전략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속기 개발이 마냥 미뤄지면서 전력화가 6개월 넘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부터 100여 대가 실전 배치된 국산 K2 흑표 전차입니다. 엔진과 변속기, 냉각 장치를 결합한 파워팩은 독일산입니다. 전차 도입을 3년이나 미루면서 우리 손으로 만든 파워팩을 장착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대신 군은 2016년 말부터 추가 도입할 전차 200여 대에는 국산 파워팩을 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6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파워팩의 핵심인 변속기가 내구도 검사에서 6차례나 불합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변속기는 최소한의 기준인 320시간 동안 결함 없이 운용되어야 합니다. 변속기 제작업체는 군이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다며 뒤늦게 소송까지 냈다 취하했습니다. 국산 개발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과감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전력화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군 당국이 부품 국산화를 고집하는 사이에 K2 흑표 전차 전력화는 마냥 미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네, 운전자라면요 도로 위에 움푹 패인 구멍 탓에 아주 놀란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스팔트 균열로 이 포톨이라고 불리는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이면 도로 곳곳이 지뢰밭이라 불릴 정도로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데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승용차 바퀴가 빠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포토홀을 지나갑니다. 또 다른 차량도 충격을 받습니다. 비가 올 때는 오히려 이제 시야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더 놀라는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포토홀은 모두 17만 8천여 건으로 축구장 12개 면적입니다. 도로 위 지뢰 포토홀은 장마철인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빗물이 도로에 스며들면서 아스팔트의 접착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포토홀은 대형 버스들이 자주 다니는 정류장 주변에 특히 많이 생깁니다. 곧바로 대처가 어려운 탓에 안전운전이 요구됩니다. 비가 올 때는 속도를 좀 더 낮춰서 감속 운행이 중요하고요.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은 다른 차로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면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4년 동안 포토홀로 인한 교통사고는 1,600여 건에 달합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가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김 할머니는 생전 어려운 형편에도 2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는 선행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942년 17살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중국 지린성으로 끌려간 김군자 할머니. 군 위안부로 끌려간 3년 동안 7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후 해방이 되어서야 두만강을 건너 돌아왔습니다. 평생 아픈 기억을 가슴에 담고 살았지만 사람들은 김 할머니를 기부천사로 기억합니다. 김 할머니는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등을 모아 아름다운 재단에 1억 원, 천주교 단체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는 좀 많이 배워서 이런 역사를 바로 알고 매주 수요 집회에 참석했던 김 할머니는 지난 2007년 미국 의회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서도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당신의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빈소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일본한테 사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이제 생존자는 37명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어릴 적 중국 액션 스타 이소룡을 따라한다며 쌍절곤 휘두른 기억 갖고 계신 분들 꽤 있을 텐데요. 사망한 지 44년이 지났지만 이소룡 팬덤은 여전합니다. 신한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발차기, 현란하게 돌리는 쌍절곤. 1970년대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전설의 액션 스타 이소룡. 44년 전 33세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떴지만 이소룡 마니아들은 여전합니다. 집안 곳곳에 놓인 피규어. 수십 번씩 돌려본 이소룡 DVD는 장식장을 꽉 채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개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봐도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침마다 쌍절곤을 휘두르는 팬도 있습니다. 이소룡 책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가르쳐줬습니다. 공채 시험을 볼 때 이소룡의 그 유명한 그 타이즈 있잖아요. 노란색의 이 검은색 딱 사실 그 어떠한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 이상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 이소룡 사망 44주기 추모 행사엔 팬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펀치를 날리고 공중에서 빙빙 돌기. 이소룡이 창안한 절권도도 똑같이 재현합니다. 어렸을 때 뭐 집에 쌍절곤 하나는 다 가지고 있었고요. 많이 연습하면서 다치기도 많이 했죠. 영화관 한관은 한 달 내내 이소룡 영화만 틉니다. 동양인으로서는 하기 힘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고. 무술고수 이소룡의 카리스마는 44년이 지나도 팬들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네, 치물리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치킨과 소믈리에를 합친 말로 치킨 감별사를 뜻하는데요. 국내 최초로 치물리에 자격 시험이 열렸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고
냄새를 맡고 맛에 집중하는 사람들. 아유, 이거 맵스터네. 치킨 맛 좀 한다는 고수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치킨 능력평가대회, 일명 치물리의 자격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맞출 수 있고 어제 시켰던 치킨을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습니다. 머리에 닭다리핀을 꽂는가 하면 닭의 탈을 쓰는 등 진정한 치킨 마니아다운 모습. 내공도 만만치 않습니다. 맛과 향, 식감은 물론 튀김 옷까지 분석합니다. 대회는 이렇게 필기와 실기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치물리의 자격증을 얻으면 업계에서 나름 인정받게 됩니다. 필기 30개, 실기 12문제 중 절반 이상을 맞히면 치물리의 시험 통과. 필기는 잘 봐서 하나만 틀릴 것 같은데 실기는 너무 어려워서. 치킨 값만 지불한 값만 해도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코 하나도 안 아깝지 않은 치느님 만세! 일주일 뒤 합격 통보와 함께 치물리의 자격증이 배달됩니다. 치맥 한류 바람을 타고 국내에도 치킨 전문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휴일인 오늘 수도권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내일은 장마가 쉬어갈 텐데요. 그 사이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중부지방의 낮 기온도 크게 올라가서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물난리 속 유럽 연수에 국민을 들쥐의 비유에서 공분을 산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수해 복구 현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보여주기식이 싫다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용서를 구할 때만 이 비로소 분노한 민심을 달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종합뉴스 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